오후 2시 14분, 스마트폰 화면 위로 일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사라졌죠.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내 메시지 옆에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것은 섬뜩할 정도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분명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고 손끝은 차가워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타인의 반응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마음의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심한 성격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너무나도 성실하게 당신을 지키려다 벌어진 오작동일 뿐이죠. 32살의 지은 씨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대리입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긴장 속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습관이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밤새운 연락을 확인하는 것이죠. 친구들의 안부, 회사 단체방의 공지, SNS의 좋아요 알림까지. 마치 세상이 나를 잊지 않았는지 확인받으려는 듯 그녀는 타인의 흔적을 훑으며 하루의 시동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앞이었습니다. 저만 치서 김 팀장이 걸어오고 있었죠. 지은 씨는 반가운 마음에 그리고 예의 바른 부하 직원으로서 입가에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목소리의 톤도 적당했고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김 팀장은 휴대전화를 보며 미간을 찌푸린 채 지은 씨의 인사를 듣지 못한 듯 그대로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 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짧은 3초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재난 현상으로 변했습니다. 못 들으신 건가? 아니야, 거리가 1m도 안 됐어. 그럼 무시하신 건가? 내가 어제 보고서에서 뭘 실수했나? 아니면 아까 내 표정이 좀 이상했나? 혹시 다 찍힌 건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지은 씨의 심박수는 120을 넘겼을 겁니다. 사실 김 팀장은 그저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 기분이 엉망이었을 뿐이고 급하게 거래처의 독촉 문자를 확인하느라 주변 소음이 차단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뇌에게 팩트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뇌는 이미 위협을 감지했고 비상벨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의 역설입니다. 객관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관적으로는 인생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는 전상 말이죠. 사무실에 도착해서도 지은 씨의 뇌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 팀장의 뒷모습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죠. 그러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팀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다른 동료들은 재빠르게 저는 짜장면이요. 오늘 날씨 추우니까 짬뽕 어때요? 하며 이모티콘을 날렸습니다. 지은 씨도 분위기를 맞추려 조심스럽게 타자를 쳤습니다. 저는 볶음밥이 좋을 것 같아요. 전송 버튼을 누른 지 1분, 5분, 10분이 지났습니다. 7명이 읽었는데 아무도 대꾸가 없었습니다. 바로 밑에 달린 다른 대리의 메시지에는 오, 좋아요 하는 답글이 달리는데 지은 씨의 메시지는 투명 인간이 쓴 글처럼 허공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 이때 지은 씨의 뇌에서는 이른바 배달 사고가 일어납니다. 사실 동료들은 각자 업무가 바빠서 대충 읽고 넘겼거나 이미 볶음밥도 괜찮다고 마음속으로 동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뇌는 이 침묵을 거절과 비난으로 잘못 배달해버린 것입니다. 나만 눈치 없이 볶음밥이라고 했나? 다들 면 먹고 싶은데 내가 분위기 깬 건가? 아까 팀장님이 무시한 것도 그렇고 다들 뒤에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후 내내 지은 씨는 죄인처럼 굴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때 지은 씨의 뇌는 마치 안방 비밀번호가 털린 집과 같습니다. 뇌의 가장 깊숙하고 안전해야 할 공간인 마음의 통제권이 타인에게 넘어가 버린 상태죠. 남들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리모컨이 되어 지은 씨의 감정 채널을 제멋대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김 팀장이 인상을 쓰면 지은 씨는 공포영화 채널이 되고
동료가 웃어주면 그제야 코미디 채널이 되는 주체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퇴근 후 지은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준호 씨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왔어? 하며 반겨졌을 남편이 오늘은 고개만 까딱하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호 씨 역시 회사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겨우 쉬는 중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타인의 시선에 난타당해온 지은 씨의 뇌는 남편의 무심함을 견딜 여력이 없었습니다. 뇌에 화재 경보기가 고장난 상태였으니까요. 당신은 사람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지은 씨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갔습니다. 준호 씨는 당황하며 몸을 익혔습니다. 아니, 피곤해서 그렇지 왜 화를 내고 그래?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울컥 눈물이 솟았습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다들 나 무시하고 눈치 주고. 근데 당신까지 나를 그렇게 대하면 난 어디 가서 위로받아? 준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그는 지은 씨를 무시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은 씨에게는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타인의 반응에 취약한 걸까요? 심리학과 뇌과학은 그 원인을 거울 뉴런, 미러 뉴런의 과활성화에서 찾습니다. 거울 뉴런은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볼 때 마치 내가 그 행동을 하거나 그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활성화되는 뇌세포입니다. 이는 공감 능력의 핵심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지은 씨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의 기분을 살피고 선생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랐죠. 엄마 힘들게 하지 마라. 어른들 말씀 잘 들어야지 라는 말을 들으며 그녀의 뇌는 타인의 기분을 파악하는 것을 생존 기술로 학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거울 뉴런은 성능이 너무 좋아져 버린 겁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찌푸려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지은 씨의 뇌로 즉각 복사되어 버립니다. 상대의 짜증이 나의 짜증이 되고 상대의 불안이 나의 불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의 전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뇌가 사회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는 다리가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거의 일치합니다. 즉, 김 팀장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지은 씨가 느낀 그 찌릿한 아픔은 엄살이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진짜 칼에 베인 것과 같은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민하다고 쿨해지라고 다그치는 것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밤 지은 씨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나 특별한 과제에 집중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뇌의 회로입니다. 주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남과 나를 비교할 때 활성화되죠. 지은 씨의 뇌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끊임없이 되감게 했습니다. 아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남편한테 사과해야 하나? 내일 팀장님 얼굴은 어떻게 보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생각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합니다. 팀장님이 바빴겠지,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되던가요? 생각으로 생각을 이기려는 시도는 마치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그 생각에 더 집착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분홍 코끼리만 떠오르는 것처럼요. 여기서 우리는 뇌과학이 제시하는 아주 놀라운 그리고 반직관적인 해결책을 만나게 됩니다. 뇌를 바꾸는 열쇠는 생각이 아니라 감각에 있습니다. 뇌는 우리의 말, 생각은 잘 믿지 않지만 몸의 감각은 100% 신뢰합니다. 뇌에게 나는 안전해, 나는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신체 감각입니다. 이틀 뒤 중요한 주간 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발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김 팀장은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얘질 것만 같았습니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 표정 봐. 벌써 마음에 안 드시는 거야. 익숙한 공포가 엄습해오던 그때 지은 씨는 얼마 전 읽었던 뇌과학 칼럼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생각의 링에서 내려와라. 5초만 바다 밑으로 잠수해라. 지은 씨는 발표를 시작하기 직전 딱 5초 동안 멈췄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초점을 머릿속의 걱정에서 몸의 감각으로 옮겼습니다. 첫째, 발바닥을 느꼈습니다. 하이힐 속에 갇힌 발가락이 바닥을 꽉 누르고 있는 그 압력. 지구가 나를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는 그 물리적인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둘째, 엉덩이가 의자에 닿아 있는 묵직한 느낌을 알아차렸습니다. 내 체중이 의자에 실리는 그 감각. 셋째,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바닥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차가운 회의실 테이블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짧은 5초 사이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머릿속을 꽉 채우던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잡음이 순식간에 볼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상호 억제의 원리입니다.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내부 감각, 인테로셉션을 처리하는 뇌 부위인 민슐라와 잡생각을 만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시소와 같아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야 합니다. 지은 씨가 발바닥과 손바닥의 감각에 강하게 집중하는 순간 뇌의 에너지는 전두엽의 걱정 회로에서 인슐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뇌는 주인이 지금 여기 이 몸에 있구나라고 인식하며 비상경보를 해제한 것입니다. 지은 씨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이 중간에 인상을 찌푸려도 동료가 하품을 해도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지은 씨를 집어삼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잠수해 있는 다이버처럼 고요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파도가, 타인의 평가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깊은 바닷속 나의 감각은 평온한 것처럼 말이죠. 발표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지은 씨는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손바닥의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존감을 높이려고 애썼던 노력들이 왜 실패했는지를요. 자존감은 거울을 보고 나는 멋져 라고 외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의 위치를 타인의 시선에서 내 몸 안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경계선 긋기에서 완성됩니다. 그날 오후 옆 부서 과장이 지은 씨에게 와서 부당한 업무를 떠넘기려 하며 짜증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예전에 지은 씨라면 제가 뭐 잘못했나요? 죄송해요. 제가 할게요. 라며 쩔쩔맸을 것입니다. 상대의 짜증을 내 탓으로 돌리고 그 감정을 내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은 씨는 다시 한번 발바닥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감정, 당신 거.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과장의 짜증은 과장의 것입니다. 그가 업무 스트레스를 받든 집안일로 기분이 나쁘든 그것은 지은 씨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해결해 줘서도 안 되는 타인의 과제입니다. 지은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과장은 흠칫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항상 받아주던 샌드백이 갑자기 단단한 벽이 된 느낌이었겠죠. 지은 씨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켰다는 뿌듯함.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감정을 지키고 중심을 잡아야 상대방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배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데 누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어야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법입니다. 퇴근길, 지은 씨는 남편 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쏠게.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마주한 남편의 표정은 어제와 비슷하게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더 이상 왜 나한테 화났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고생했어. 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남편의 피곤함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피곤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도 사르르 풀렸습니다. 아니야, 당신도 고생했지.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선순환입니다. 내 마음의 안방 비밀번호를 내가 다시 설정하고 나니 타인이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내 마음이 안전해지니 타인을 향한 진짜 공감이 가능해졌습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눈치가 아니라 여유에서 나오는 배려가 생긴 것이죠. 물론 뇌는 습관의 동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은 씨는 그 후로도 종종 단톡방의 침묵에 불안해하고 상사의 표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날이면 뇌는 어김없이 옛날의 그 낡은 회로 걱정과 눈치의 고속도로를 타려고 시동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은 씨는 브레이크를 밟는 법을 압니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5초간 멈춥니다. 발바닥을 느낍니다. 호흡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 내가 있다. 그리고 구분합니다. 저 사람의 기분은 저 사람의 것, 내 기분은 내 것.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그 시선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좋아요나 답장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느끼는 당신의 몸, 그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휴대전화를 든 손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엉덩이에 닿은 의자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네, 바로 그 감각입니다. 생각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며 당신을 괴롭히지만 감각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칩니다. 누군가는 비난하고 누군가는 무시하고 누군가는 오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파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릴지 아니면 깊고 고요한 바다 밑으로 잠수하여 평온함을 유지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뒤 지은 씨는 더 이상 퇴근 후에 회사 일을 곱씹으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김 팀장이 인사를 안 받아주면 오늘 팀장님 시야가 좁구나 하고 넘깁니다. 동료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안 하면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네 하고 맛집을 찾아갑니다. 상황은 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변한 건 지은 씨의 뇌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딱 5초면 됩니다. 뇌의 리모컨을 되찾아오세요. 그 리모컨은 원래부터 당신의 손에 들려 있었으니까요. 오늘 당신의 하루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온전히 당신의 감각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온전한 존재입니다.